APT 공격은 그럼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 APT 공격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투를 해야 되고요. 침투된 이후에 뭘 해야 되죠? 최종적인 목적은 금전적 가치,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빼내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장착을 시켜야 됩니다. 트로이 목마가 설치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리모트 액세스 프로그램, RAP가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설치된 이후에 제가 봐야죠. 실제 이 노트북, 실제 이 랩탑에서 제가 DB로 접근이 가능한지, 그리고 DB로 접근하기 위해서 권한 상승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B로 접근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내려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탈출을 함과 동시에 해당 랩탑을 망가뜨린다든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죠. 총 4가지 단계를 하게 되고, 침투하는 방법은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공학적 기법 중에서 이제 우리 텔레콤 쪽에서 오는 어떤 메일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그 타겟팅된 어택은 회사 전체, 여기 모여 계신 이 무리 전체를 이제 공격을 하는 방식이고, APT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만 제가 노리는 거죠. 타겟된 공격,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그냥 피싱인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던져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캐치를 하는 방식이라면, APT 공격은 스피어 피싱 방식을 쓰죠. 스피어 피싱 방법은 정확하게 내가 노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여러 그룹이 동시에, 여러 회사의 사람이 동시에 피싱 메일을 받게 된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뛰어나거나 보안적인 안목과 인식이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피어 피싱은 정확하게 노린 그 한 사람에게만 제가 메일을 보낸 거고요. 그 사람만 메일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게 스피어 피싱 방법이고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될까요? 어떻게 알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요. 그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접근하고 그분이 명함을 받고 이런 자리에서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그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모니터링만 하고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이분의 자녀관계, 이분의 실제 취미,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는 취미 쪽에 관련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고위 임원분들이 대부분 중요 정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고위 임원분들은 이제 관심사도 조금 하이 레벨이십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린피스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일을 PDF 형태로 해서 보내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취약점을 노리는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일을 받고 여시는 순간 침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다행히 어플리케이션에서 스캐닝을 했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했고 인프라 쪽 서비스를 이용해서 패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완벽하게 잘 돼 있네라고 하고 포기할까요? 그렇지가 않고요.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거죠. 계속. 그분한테만 계속 노리는 겁니다.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 뚫리게 되고 뚫리게 된다고 해도 각각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떻게 되느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흔적을. 그렇죠? 그 흔적들의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쓰인 공격 기법에 대해서 프로토콜 형태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얼럿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엑스퍼스라는 시큐리티 리서치 센터를 통해서 계속 연구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해내고 그런 것들을 각각의 솔루션에다가 좀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큐리티 저희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컨설팅 전문화된 시큐리티 서비스에다가 또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APT 공격이 노리는 건 데이터다. 어떤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별로 서비스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IBM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수의 넘버원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화되어 있는 보안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이 데이터 암호화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기업이 기밀 정보를 잃어버릴 경우에 대비한 부분이었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해드리면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기업이 움직이고 공공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제화입니다. 규제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들어섰죠. 2011년 9월 30일 발효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행안부와 정보진흥원 정보진흥원에서 함께 많은 이제 회사를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 실태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나와 있죠.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식별 정보라 함은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 그렇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알고리즘 방법을 통해서 암호화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민감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일방향으로 암호화가 되어서 보관되어야 된다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올해 12월 말까지 이걸 안 해도 돼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만약에 실태 조사를 받으시게 되면 이 암호화 부분도 실태 점검 대상이 되시고,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면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 혹은 비밀번호에 대해서 혹은 민감 정보에 대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암호화를 진행할 계획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정보 보안 체계 구축, 이거는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암호화를 해야 되죠.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법을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 됨과 동시에 일반법 말고 제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별법, 특별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정보통신 이용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제가 우리 회사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파이낸셜 섹터, 서비스 섹터에서 일을 한다,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그다음에 감독 규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금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킴과 동시에 일반법도 역시 같이 지켜줘야 됩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먼저 지켜야 되느냐, 하나만 지키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개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속해 있는 산업군을 먼저 소관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행정기관에서 먼저 만들어 놓은 개별법을 먼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법인 거기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두 개 역시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지킴과 동시에 두 법에서 하나를 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서 강한 쪽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고객사에서 암호화를 해야 될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슈하고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 네 가지를 딱 이렇게 보면 암호화 대상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암호화 대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는 고유식별 정보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 근데 그것 말고도 내가 이것만 하면 될까? 이번 하는 김에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함께 암호화하면 어떨까? 누구한테 가이드를 받아야 될까?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솔루션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솔루션 선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 암호화를 했을 때 우리 비즈니스 내에서 파급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될까? 그렇죠? 그다음에 적용된 이후에 속도 및 성능 이슈가 어떻게 발생이 될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관리 이슈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전문화된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배치해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도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고민거리를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단순하게 암호화 솔루션 얼른 도입하세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의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 안전한 알고리즘을 써서 암호화하십시오라고 말은 쉽죠. 말은 한 줄이죠. 하지만 절차를 보면 분석하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 단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실제 구축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테스트해야 되고요. 안정화 단계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구축 단계라는 거죠. 정말 구축하는 건 간단합니다. 커널 깔고요. 암호화 수행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계속 IO가 일어나고 점점 암호화 대상이 넓어지면 질수록 암호화 완료 단계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완료 단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타적인 문제로는 기술 지원하고 유지보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는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서비스 업체인 거죠. 그래서 암호화에 대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솔루션 구축 업체입니다. 이거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거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양쪽에 있는 2개의 전문화된 회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고 가장 큰 문제는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IBM이냐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IBM은 전문화된 보안 서비스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저희가 마켓쉐어 넘버 1을 달리고 있고 매직 쿼드런트에서도 가장 리더의 위치에 있는 솔루션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BM은 전문화된 서비스 업체로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암호화 접근 제어 솔루션으로 구축을 함께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를 결국엔 솔루션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을 아까 뭐 절차에 대해서 분석부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4가지 정도를 많이 고민하십니다. 성능, 운영, 관리, 비용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 성능과 운영과 관리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전문화된 서비스와 솔루션을 함께 묶어서 제공하는 것이 IBM의 데이터 시큐리티 서비스다. 그래서 DB 암호화 접근 제어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성능적인 부분입니다. 암호화 복화된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지 전후로 어떤 시스템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죠. 특히 제가 까맣게 쳐놓은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화된 컨설팅 회사가 아니면은 제공해드리기 힘든 부분이죠. 그다음에 운영적인 부분이죠. 운영적인 부분도 단순하게 설치만 해드리고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거기까지 엔드 투 엔드로 여러 멀티 벤더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IBM이 하나의 컨택 포인트가 돼서 끝까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요. 관리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이죠. 비용적인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멀티 벤더가 들어와서 지원하는 것보다 하나의 벤더가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와 솔루션을 함께 제공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대에서 IBM에서 제공하고 있는 DB 암호화 서비스 내용 보면 성능적인 부분도 운영 환경에 맞게끔 암호화 솔루션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영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그다음에 성능 보장하는 형태로 저희가 하고 그다음 운영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APP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 등 별도의 작업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솔루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 관리는 키 관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용은 컨설팅 부분이라든지 솔루션 구축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된 서비스와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BM에서 가지고 있는 DB 암호화하고 접근 제어 솔루션은 결국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클라이언트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객사에서 가지고 계신 솔루션을 최대한 사용하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이 보면 뭐 안티바이러스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제어라든지 계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NAC 같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DB 접근 제어 부분이 있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DB 사용자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시간 제어도 가능하고 접근 권한별 접속 제어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접근한 후에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사후 감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적인 준수 조건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접근했던 기록을 4가지를 반드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접근했는지, 사용자 아이디 4번 정확하게 넣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언제 접근했었는지 타임 정확히 남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왜 접근을 했었는지, 접근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열람을 했는지, 쓰기를 했는지, 생성을 했는지, 삭제를 했는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6개월 동안, 최소 6개월 동안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 충족하는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DB 암호화를 실제로 제공해야 되죠. DB 암호화는 아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블록 단위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접근 제어, 그 다음에 DB 암호화. 사실 여기는 엔드포인트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그 DB에 대한 사용자, 그러니까 DB 개인정보 취급자다, 아니면 기밀정보 취급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기밀정보나 개인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하고 이런 형태로 보호 방안을 마련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보안 성숙도 및 안전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가 되고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암호화 솔루션이고요. 저희 암호화 솔루션의 방향은 DBMS가 있으면 실제 DBMS에다가 커널에다가 시스템 커널 레벨에다가 설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 방식을 저희가 했느냐? 이런 방식을 썼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API 방식이라든지 플러그인 방식을 쓰게 되면 실제 플러그인 방식을 쓰게 되면 DBMS에 직접 설치되고 그다음에 성능적인 저하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플러그인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OS 커널만을 보고 거기에 맞는 버전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회사들이 특히 M&A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융권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오로지 하나의 회사가 50년, 100년 돼서 지금 현재 있는 남아있는 은행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계속 M&A를 통해서 메가 은행, 슈퍼은행으로 계속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작은 회사들도 서로 통폐합이라든지 M&A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DB를 하나로 통일해서 쓸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못한 환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DBMS 종류는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DBMS 종류에 따라서 계속 다른 형태의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을 할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향후 비즈니스 확장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DB로 접근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하나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마다 계속 또 API를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고 제일 쉬운 방법은 OS 자체를 암호화가 적용되는 OS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OS 커널단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럼 DBMS 종류와 상관없이 그다음에 사실 디스크하고 스토리지가 있죠. 샌디스크도 있고 다스도 있고 로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여기 설치한 다음에 피지컬 디스크 IO가 일어나면 계속 암호화가 되는 형태의 방식을 저희는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원할 수가 있으며 그다음에 운영 환경 사실 5%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적인 숫자이고요. 실제 환경 속에 가면 약 10% 정도, 15%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키 관리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운영 환경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 계속 연결되지만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블록 단위 암호화 솔루션 나 이미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 소개 많이 받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최대의 단점이 한번 접근된 유저가 DB를 콜이 받아서 긁어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따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던데 라고 챌린지를 주시고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 게 접근 제어 솔루션을 말씀을 드립니다. DB 접근 제어 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에이전트가 설치된 이후에 이 에이전트가 설치된 모듈에서, 이게 사실 DBMS 자체가 될 수도 있고 DB로 접근하는 서버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DBMS로 접근하는, DB로 접근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 접속 및 네트워크 접근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인가 트랜잭션하고 접속 차단에 대한 이력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왜 접근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접근했는데 권한이 없는 비인가 접속자가 접속을 시도를 한 거죠. 왜 접속을 시도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PC는 사람이 직접 APT 공격이라든지 트로이 목마라든지 이런 것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접근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특정한 APT 공격 소프트웨어가 트로이 목마가 설치돼서 그게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남겨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안에서 서로의 상호 간의 연관관계를 따져서 이게 실제 위협인지 실제 위협이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권한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 쿼리를 해간다 하더라도 쿼리문에 대해서 마스킹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주민번호, 고객의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민번호를 전부 다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회사 속에서 그거 하라고, 그 롤을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의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다른 정보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태어난 연도와 월과 날짜만 일단 알면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질문을 통해서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주민번호 뒤에 있는 뒷자리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마스킹 처리를 해서 그분에게 그 쿼리를 한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DB 접속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라든지 기밀정보 취급자가 이렇게 접근할 때 이거는 접근 제어 쪽에서 에이전트 설치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DBMS 쪽에는 DB 자체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시스템 커널 레벨을 올려서 이렇게 에이전트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접근 통제 및 모니터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꾸밀 수 있다,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컬럼 단위 암호화 방식하고요, 블록 단위 암호 방식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컬럼 단위라든지 플러그인이라든지 API 방식을 쓰게 되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DBMS의 성능 저하 문제, API 방식은 향후 확장성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 때마다 API를 계속 개발해 줘야 되고, 현재 쓰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일단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 API를 다 개발하고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단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블록 단위 암호화 방식은 파일 암호화하고 TD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파일 암호화 방식, 그래서 OS만 맞으면 되는 거, 커널만 맞으면 되고, 일부 OS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OS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접근된 유저에 대해서는 계속 그 정보를 쿼리해가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근 제어의 솔루션을 같이 제가 제안을 해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컬럼 단위 암호화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영향도 분석. 제가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차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단계와 프로세스가 있었지만 이걸 다시 단계로 딱 나누면 4가지 단계의 형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도에 대한 분석, 안정성 점검, 그다음에 일정을 계획하고 실제 구축 적용을 하는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기간이 결국엔 돈인 거죠.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API 변경 방식 같은 게, 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BM이 제공하고 있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블록 단위 암호 방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2단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하지만 두 단계라고 해서 이 두 단계만 딱 제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단계는 사실 솔루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why IBM, 왜 IBM이냐? 왜 IBM의 DB 보안 제품이냐? DB 솔루션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전문화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제공하는 게 분석하고 안정성 점검 역시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분석하고 안정성 점검하는 단계에서 API를 개발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에 따른 기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영향도 분석을 하고 안정성 점검을 통해서 바로 암호화 일정을 계획을 하고 수립 및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바로 안정적인 구축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적용 방법은 이미 저희가 대형 카드사 하나를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고객사분께서 이미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셔서 처음에 저희가 잡아놨던 그 작업 계획서 SOW라고 부르죠. SOW보다 더 많은 부분을 더 그냥 넓혀서 이번 기회에 다 암호화하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프로젝트가 길어져서 더 많은 부분을 더 암호화하는 형태로 지금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도 분석, 안정성 점검, 그다음에 적용,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각각의 단계가 전부 다 기간이고 돈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엔 IBM에서는 이 위에 있는 두 가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영향도 분석과 안정성 점검도 반드시 중요한 절차이고 이것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되는 전문화된 서비스입니다. IBM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도 분석과 안정성 점검을 제공을 하는데 타 업체, 다른 벤더에서 제공하는 것만큼 기간과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저희도 역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을 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암호화 적용 계획하고 그다음에 암호화 적용 및 운영 지원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이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고객분께서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암호화 솔루션 적용 시 간단한 적용 방법을 통해서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제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비즈니스 얼라이먼트 거죠. 암호화에 따른 기간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엑설런스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서비스, 전문화된 서비스 영향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암호화 및 접근 제어에 대한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매니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APT 공격이라든지 기밀정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를 유출하려고 하는 외부의 해커로부터 혹은 내부의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고객의 DB, 그다음에 기업의 기밀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모빌리티 시대의 안전한 비즈니스를 위한 모바일 SDLC라는 주제로 한국 IBM 소프트웨어 그룹 박형근 차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IBM의 박형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뵈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보안 쪽에서 이제 뭐 발표도 많이 했고 뭐 업무도 이제 많이 봤는데요. 이쪽 분야 관련해서는 유관된 이제 단체라고 보면은 OWASP라는 혹시 국제 단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OWASP 국제 단체 한국 지부가 있는데요. 한국 지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모빌리티, 모바일 뭐 이런 용어들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용어죠.
그죠? 산업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확산력과 그다음에 컨버전싱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빌리티 그러면은 디바이스 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신 디바이스 없어요? 네,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걸 떠오르실 텐데요.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죠? 지금 이미 현재 진행형이고요. 우선 이제 대표적인 게 모빌리티의 차세대 디바이스라고 그러면 차를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카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굉장히 많은 그런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차에 내장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점차 이제 상용화돼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이 자동차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모빌리티 기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걸어다니는 세상 자체가 이제 모빌리티의 디바이스가 이제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집, 가전 제품, 그죠? 냉장고, TV, TV도 스마트 TV 이런 형태로 이제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자체가 우리가 모든 어떠한 정보든 어세스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비쿼터스의 세상이 직접적으로 온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면 이제 안전한 그런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안전한 그런 모빌리티 세상을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위협이 될까? 사실 위협이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이 IT 기구화되고 이제 이 IT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돼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은 굉장히 크리티컬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도 두 번째 세션인가요? 그 유령이라는 드라마 얘기 나왔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차 해킹하는 거 나오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연돼서 최근에 미디어 자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 앱이 이제 나와서 자동차 관리를 굉장히 편의성을 높여주는데 그러한 스마트 웹을 이제 해킹을 통해서 자동차에 피해를 주는. 그 자동차에 피해를 준다는 얘기는 곧 그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똑같겠죠. 이제 그렇듯이 비단 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의료기기, 예를 들면 이제 인공심장,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이제 그런 앱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런 앱들을 통해서 해킹 이런 게 되면 불시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자객이나 이런 것도 보내지 않고서도 원격의 이제 스마트 킬러가 이제 나오는 이제 세상이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관점의 보안, 안정성 확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시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안정성 확보가 단순히 웹사이트나 웹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될 이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IBM이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먼저 이제 이런 IBM이 이렇기 때문에 IBM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차트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IBM이 전 세계적으로 9개의 보안 연구소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9개의 보안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수집되는 정보의 양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양들을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공격, 새로운 취약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얘기들이 사실 모바일과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취약점들, IBM으로부터 발표된 이제 그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생뚱맞긴 한데 미국 특허청 그 마크입니다. 그래서 IBM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안 쪽에서도 특히 이제 요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소셜 쪽에 이제 보안에 대한 그런 그 어웨어리스나 IBM의 보안 기술에 대한 전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 커뮤니티나 아니면 협회나 보안 연구소, 보안 관제센터, 그다음에 새롭게 이런 발견된 취약점들 이 모든 것이 다 축적돼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엔 고객분들의 그런 보다 안전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IBM의 제품의 패턴화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그런 종착점은 사실 IBM의 모든 제품에 그 관련된 그런 패턴들로 이제 구체화가 되는데요.
모바일 얘기를 했으니까는 모바일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어디서 많이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제 이 정보의 소스가 요즘엔 이제 예전에는 인터넷 검색 막 해서 정보를 찾았는데요. 요즘엔 좀 편리하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랑 소위 말하는 이제 친구 맺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자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또 안드로이드 OS가 이제 한국에서는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표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제 이 운영 체제에 대한 이제 보안 검증 부분, 그다음에 이제 물론 iOS도 이제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iOS에 대한 이제 보안 검증 부분 같이 이제 얘기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양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2012년 IBM CEO 스터디에서 보면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면대면으로 이제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죠. 소셜 미디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채널이고요, 수단이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이런 플랫폼, 그죠? 제가 이제 소셜 어떤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소셜 플랫폼이죠. 소셜 플랫폼하고 아까 얘기했던 모바일 이 디바이스, 모바일 세상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아까 했지 자동차, 그죠? 스마트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지나가다가 계속 뭔가 상품 정보를 이 차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고에서 계속 이 사용자가 이 쓰는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그 냉장고 안에 물건이 떨어졌을 때쯤 뭔가 이제 상품을 소개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결합이 된다든지, 어쨌든 이제는 고객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이제는 이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 있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고객의 그런 요구사항,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상품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이제 요 설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모바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우려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업 내에서도 이 현업들이 하다못해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그렇죠? 워크플레이스 자체를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하고자 하는, 아니면 이제 업무 현장 자체를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하려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안적으로는 굉장히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실적으로 이제 이 2012년 IBM 워크플레이스 스터디에서도 보면은 이제 모빌리티, 사용자 지원, 현업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보안이 이제 가장 큰 도전 과제다라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IBM에서 이제 2012년에 엑스포스 리포트에서 보면은 실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해커들도 관심을 가집니다. 이 해커나 공격자의 논리도 정확하게 경제 논리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OS의 취약점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성 코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재미로 QR 코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QR 스캐너 사용하시는 고객분 계시면은 직접 그 자료에 대고 한번 스캔을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네. 해치지 않아요. 네, 해치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IBM의 그 마케팅 웹사이트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그런 QR 코드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악의적으로 대략 그냥 만든 이제 그런 그 테스트 사이트로 이제 아마 링킹을 이제 보내줄 겁니다. 사실 이제 QR 코드 자체로만 보면은 검증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마트에 이제 상품 정보를 이제 소개해주는 보통 와인 같은데 QR 코드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죠? QR 코드 쓰이는데 거기에 이제 해커가 살짝 뭐 하나 붙이는 거죠. 이렇게 쫙 붙여서 이제 그 타겟되는 사람들한테 와인을 선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그 사회공학 형태의 공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보안 쪽에서 보면은 그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게 이 그 가짜 웹 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악의적인
활동을 하는 가짜 앱들. 여기서도 보면은 뭔가 이제 설치하게 유도하는데 시큐리티 업데이트하고 하는데 악성 코드인 거죠. 그죠? 악성 앱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딱히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 흔히 많이 쓰는 앱 스토어에서 검증을 열심히 하거나 뭐 모바일 사용자들은 이제 그 모바일 백신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보안 전문가인 저도 모바일 백신을 그렇게 애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속도 이렇게 많이 느려지고 하는데 잘 안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 기업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앱들이 이러한 공격에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하이제킹이라는 그런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이제킹. 하이제킹이라는 용어는 이제 뭔가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고객의 앱을 악의적인 해커가 가로채서 다른 앱으로 대체해서 사용자가 설치하게끔 하는 공격 기법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모바일 쪽에 공격하는 형태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런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IBM 임직원을 위한 앱스토어를 별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강제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IBM 임직원 같은 경우 IBM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퍼블릭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블랙 마켓도 있죠. 블랙 마켓에서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의 몫은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한테 많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앱을 서비스하는 모바일 서비스하는 기업 시장에서는 좀 더 시큐어하게 코드를 검증해서 딜리버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또 기업에서 이런 모바일 앱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 때 아웃소싱을 많이 주세요. 그죠? 아웃소싱을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아웃소싱된 코드에 대해서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개발자 한 명이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업 전체 이미지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서비스를 기업 모르게 출시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그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이 아웃소싱도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죠. 활용하셔야 되지만 반드시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넣으십시오. 특히 지금 세상은 물론 이제 신뢰가 중요한 사회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혹시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취약한 웹코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보안 동향 쪽에서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이제 모든 해킹 도구들이 모바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좀 보기는 뭐 불편하지만 스마트폰에서도 그 PC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모바일 공격들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장난기 많은 해커 같은 경우는 온갖 기기에 포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아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죠? 내비게이션을 이제 그런 모바일 기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게임기 같은 경우는 뭐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넥서스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제 메타스플로잇이라는 이제 툴, 그다음에 엔맵,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니핑하는 디스니프하는 코드가 이제 모바일상에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건 VNC,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HTTP 인스펙터라고 그래서 보통 그 웹 쪽에 보면 와처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에 그런 상응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상에 주고받는 웹 코드를 자유자재롭게 조작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이제 모든 보안 해킹 관련된 툴들이 이제 모바일상으로 다 옮겨갔어요. 더 강력한 도구들이 나옵니다. 더 강력한 도구들이 나오는데 왜 나올까요? 모바일상의 공격이 좀 더 용이해요. 아직까지는 모바일 인프라에 대한 보안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해커들도 PC상에서 하는 수고보다도 모바일상에서 드는 수고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더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굉장히 모바일 쪽에서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OWASP에서 이제 모바일 위험에 대해서 10가지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10가지를 정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 저장을 이제 불안전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소스에서 보면은 데이터 저장할 때 이제 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개발할 때 보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취약한 이제 서버 측면에 있어서의 이제 통제 이런 부분. 그죠? 모바일 상에서 이제 이 사용자의 리퀘스트는 똑같은데 모바일 보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약하게 이제 구성된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송 계층이 이제 전송 계층 보호가 좀 불충분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뭐 인젝션, 이제 코드 삽입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증이나 접근 권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션 처리 부분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이제 입력값에 의한 보안 결정 이런 것들. 그래서 모바일 상에서도 SQL 인젝션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나 이런 자바 기반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웹 공격도 모바일 상에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입력값 검증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채널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뭐 암호화가 잘못됐다든지 뭐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다든지, 특히 이제 모바일 상에서 데이터 라이팅을 할 때 민감한 정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텍스트로 라이팅하는 코드 같은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상에서 이제 다른 그런 그 동향 발표하는 쪽에서 뭐 모바일 쪽에서의 보안 우려 사항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라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그 기기 분실, 사실 기기 분실도 사실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굉장히 그 기업의 중요 정보가 들어있는 개인 정보가 들어있기도 하고 기밀 정보가 들어있기도 한 모바일 기기가 탈취됐을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보면 이제 사회공학적인 아까 APT에서 보면 이제 스피어 피싱 이런 것들도 모바일 상에서 이제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고요. 파밍, 그죠? 가짜 웹사이트 이쪽으로 유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짜 앱들, 뭐 웹사이트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위협들이 모바일 상에서 존재하고 있고요. 단지 이 존재 위협들은 보통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상의 이제 위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앞으로 이제 더 큰 위협은 이제 이 그런 모바일에 대한 인프라, 모바일 환경이 다양한 그런 그 주변 환경들과 컨버전스 될 때 굉장히 더 큰 위협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보안 이슈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사용자로부터 오는 입력, 사용자로부터 오는 리퀘스트, 이게 진짜 그 사용자로부터 온 리퀘스트 맞나?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의 입력, 사용자의 리퀘스트에 대한 검증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앱 마켓 자체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안드로이드 마켓 쪽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앱 마켓에 대한 신뢰 이런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 앱을 개발하는 그런 모바일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믿을 수 있을까의 그 저거는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 그것보다도 보안적으로 안전한 코딩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물론 이제 악의적인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뭐 악의적인 거 활동 아니면 보안 코딩 이런 것들이 과연 개발자들이 잘 하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 그다음에 인프라 자체, 그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런 기술들 안에서 이 인프라들이 보안적으로 이제 안전하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새로 나온 규약인 HTML5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그런 모바일 서비스들 인터페이스 간에서의 그런 보안 문제들은 없느냐. 그래서 다른 기업의 보안 문제가 우리 기업의 보안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것들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들 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모바일 안에서도 보안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기업 관점에서의 도전 과제들을 좀 겹게 찝어보면은 우선 이제 BYOD 정책을 많이 이제 채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임직원이 자신이 이제 원하는 기기를 써서 이제 업무를 보고 싶다, 그죠? 그게 이제 유행 따라서 거의 아이패드나 뭐 아니면은
뭐죠? 갤럭시 탭이나 뭐 이런 것들로 다 하면 좋을 텐데 어떤 분은 또 듣도 보도 못하던 이상한 걸 들고 와서 난 이걸 쓰고 싶다.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임원분이시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BYOD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때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격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개인 정보는 어떻게 분리를 하고 기업 데이터는 어떻게 분리를 하고. 그래서 데이터 분리를 이 시스템 자체 내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할 것인지.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 이제 보통 격리하는 기법은 암호화된 저장 공간을 별도로 만들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형태로 구현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애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래서 특히 이제 취약점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시큐어 코딩에 위반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해외에서도 이렇게 그 정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이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시작된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맞는 보안 정책 설계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정책 관리 부분이나 그러니까 보안 인텔리전스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보안 인텔리전스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상에서 주고받는 이제 그런 그 데이터라든지 와이어리스 채널을 통해서 기업 내에 접근하는 접근 패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가치성을 확보할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IBM은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의 보안 프레임워크의 서브 프레임워크인 IBM 모바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보안 프레임워크는 그 오늘에도 잠깐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크게 4가지의 통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eople, data, application, infrastructure라고 하는 4개의 통제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지지하는 것이 이제 IBM의 그 연구 역량, 그죠? R&D 능력 이런 것들이 이 4가지의 통제 영역과 통제 기술들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상단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보안 인텔리전스로 통합해서 전체의 가시성을 확보함을 통해서 계속 향상해 가는 어드밴스드하고 옵티마이즈해 가는 프로세스를 찾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함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4개의 통제 영역에서 이제 모바일 관련돼서 이제 보면요. 피플 쪽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의 계정 및 권한 관리 부분이 되겠고요. 데이터 부분은 이제 모바일 상에서의 정보 보호.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의 위협 관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는 모바일 네트워크 보호,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관리 이렇게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보기 좋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IBM에서 제시하는 모바일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단에는 디바이스 플랫폼이 존재를 하겠죠. 그죠? 디바이스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위에 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내지는 이제 컨테이너,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형태에 따라서 네이티브, 하이브리드,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CS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그 전용 앱 형태로 이제 개발한 형태가 되겠고요. 웹은 이제 말 그대로 웹 기술을 가지고 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이티브와 웹을 혼용한 형태의 개발 기법이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구현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토대 위에 이제 IBM의 보안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이제 보면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보면 4가지 파트죠. 그래서 하나는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부분, 그다음에 중간엔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접근 보안 부분, 그다음에 웹과 앱에 대한 안전한 개발, 그다음에 전체를 아우르는 모바일 보안 인텔리전스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영역에서는 이제 크게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와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MDM 영역의 그런 기술과 기능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IBM의 MDM 솔루션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이 솔루션 맵은 이제 여기에 표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티블리 엔드포인트 매니저 포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에서 이 2가지의 영역의 그런 그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와
접근 보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그 솔루션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솔루션 안에서 보면은 일명 모바일 계정 및 권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계정 및 권한 관리 부분이 모바일 서비스로 해서 그런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클라우드도 그렇지만은 모바일 관련돼서도 이제 이미 그 레디된 형태로 솔루션 형태의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듈 형태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안전한 통신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VPN, 그다음에 인증 확인, 그다음에 이제 싱글 사인온도 전부 다 모바일 환경에서 적합한 형태로의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정보 보호와 모바일 위협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메인 주제가 이제 제일 조그맣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안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이제 IBM이 최근 인수했던 워크라이트 기반의 그런 모바일 개발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워크라이트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모바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법. 그래서 이제 그 취약점 진단하는 이제 그런 그 솔루션과 기술들이 이제 이 부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각각의 그런 그 영역 통제 영역으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전부 다 취합을 하고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제 모바일 상에서 보안이 현재 잘 되고 있느냐, 정말 그걸 보증할 수 있느냐 하는 확신을 주는 부분이 이제 모바일 보안 인텔리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영역의 그런 솔루션 영역과 통제 영역으로 이 전체의 모바일 보안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IBM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IBM에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체계화된 그런 모바일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보안 요구사항을 이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하나의 MDM이다 뭐 이렇게가 아니라 보면은 뭐 디바이스 상의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보호하고 싶습니다라는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시스템, 뭐 사용자는 모르겠고 됐고 사용자는 알아서 하시고 저는 모바일로 들어오는 기업의 내부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보호, 그다음 안전한 접근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제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개발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제 안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테스트 및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구 사항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대부분이 이제 MDM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의 그런 솔루션 영역들이 좀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리모트 와이핑이나 리모트 락 이런 기능들이 이제 보통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다분히 이제 개인 폰이나 개인 그 모바일 기기에 이제 좀 더 포커스된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쪽에 이제 그 접근하는 이제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내부 인프라를 이제 보호하고자 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VPN이라든지 아니면 인증, 그다음에 접근 권한 통제, 감사,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인텔리전스, 모바일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비정상 패턴이라든지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대한 이제 탐지나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할 때는 우선은 이제 이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내에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프로세싱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프로세스 자체도 명확해야 되고 프로세스를 각각에 이행하는 절차들이나 아니면 그 각각의 절차를 수행하는 요구되는 문서, 다큐멘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도와주는 그런 개발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각각의 그 SDLC 프로세스 내에서 이러한 위협 노출에 대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모바일 해킹을 이제 모바일에 대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모의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약점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문 컨설턴트나 이제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그 SDLC 프로세스 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임베드 시키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개발 툴이나 프로세스하고도 이제 통합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자동화하고 순환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적인 어프로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뢰된 그 신뢰 정보 기반으로 해서 뭐 암호화된 로컬 저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 전용 앱스토어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침해된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고 비활성화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MDM 쪽에 같이 채용을 한 거라, 아니면 기업의 전용 앱스토어에서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차단 삭제하는 이제 그러한 그 프로세스나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 그래서 그냥 단순한 웹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CS 형태의 네이티브 앱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앱이 존재한다. 그래서 각각의 OS나 웹 브라우저나 앱의 그런 위치, 포지션에 대한 뭐 그 간단한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그런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웹이기 때문에 기존의 웹 진단 도구랑 동일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냐면은 쓰는 브라우저가 다릅니다. 브라우저가 웹킷이라든지 뭐 모바일 사파리, 모바일 관련된 그 모바일 파이어폭스라든지 이런 모바일 에이전트의 동작을 시뮬레이션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도구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서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해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이나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바라보는 쪽이 소스 쪽이 이제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소스에 대한 진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는 웹 쪽은 웹의 진단 방법을 따르고 앱 부분은 또 앱의 진단 방법을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많이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프로토콜 레벨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주로 REST나 JSON, 또 XML 같은 웹 서비스 기반의 프로토콜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웹 서비스 관련된 이제 취약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REST 하에서라든지 JSON 하에서라든지 XML 하에서의 이제 어떤 그 이 스펙에 관련된 그런 취약점들이 이제 존재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가 저항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이제 진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이제 이 보는 부분, 그래서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나 각각의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이제 프로토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 서비스를 받는 서버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라든지 내부 비즈니스 로직, DB나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 검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이제 그 모바일 웹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웹 브라우저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에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최신 기술들, XML5라든지 아니면 이제 JSON이나 뭐 REST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도 이제 다 포함해서 좀 볼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앱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아까 있던 OWSP 톱10에서 봤던 이제 그런 그 개발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잘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소스 레벨의 검증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버 측면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웹과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또 이 안에서도 이제 나름 특화된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측면으로 이제 좀 보면요.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스캔 스탠다드 에디션하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이제 그러한 측면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화이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스캔 소스 에디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래스박스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테스트 기법은 이제 스탠다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이제 보면요,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보면은 이 JSA라고 하는 자바 기반의 그 보안을 분석하는 그런 기능들은 이 두 가지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이 소스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거는 앱스캔 소스 에디션에서 오브젝트 C 분석이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캔 소스 에디션에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 측면의 앱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존 전통적인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제 떠오르는 이제 기술이 되겠고요. 저희가 제품이 이제 계속 진화해서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갔을 때 제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웹 방식의 이제 그 취약점 스캐닝을 할 때 취약점 스캐너 자체가 여기에 보시면은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뭐 구글 안드로이드라든지 블랙베리 각각의 모바일 OS에 대한 에이전트를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직접 쿼리를 날리듯이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이 모바일에 대한 모바일 웹에 대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한 진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IBM의 그런 연구 역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모바일 취약점들을 이제 이러한 그 동일한 그런 모바일 그 시뮬레이션 에이전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적 어플리케이션 이제 보안 테스트는 보통 소스죠. 소스 쪽 부분에 대해서 IBM이 이제 최근 이제 8.2 버전이죠. IBM 시큐리티 앱스캔 8. 소스 에디션 8.2 버전에서는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이제 앱에 대한 그 프로세스 차트를 이제 전부 다 그려주고 각각의 프로세스 차트 내에서 입출력 내용이라든지 각각에 대해서 관계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미 축적된 데이터 양이 2만여 개 이상의 안드로이드 API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여 개 이상의 안드로이드 API에 대해서 이런 위험들이 있고 이런 위험들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제품 내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만여 개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시큐어하게 안드로이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안드로이드를 계속 강조하는 게 사실 살짝 그 뭐라고 그러죠? 뭐 이 안 좋은 아닙니다. 살짝 뭐 숨긴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아까 했듯이 현재 안드로이드가 대부분의 플랫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요 8.2 버전에서는 iOS는 현재 로드맵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상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iOS에 대한 지원이 이제 아직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좀 안드로이드 쪽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iOS도 이제 곧 조만간 지원될 거기 때문에 iOS 지원이 포함되면 아마 이제 iOS 그림으로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지점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이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되어 있는지까지도 같이 식별을 해서 개발자가 부과한 코드가 아닌 이제 다른 코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체크해야 될 그 검사 항목 중에 샘플 몇 가지만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 오픈 파일 아웃풋이라고 하는 요 이제 API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상에 이제 로컬 파일을 이제 생성하는 이제 부분인데 어떤 파일을 라이팅을 하는지에 대한 항목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정보를 이제 라이팅을 하는지 아니면은 라이팅할 때 권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설정이 안 돼서 라이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점검이 될 사항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 오픈 or create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 앱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그 ISQLite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생성하는 이제 로컬 파일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B 내에 이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잘 생성하고 있는지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쿼리 자체는 이제 로우 쿼리라는 이제 펑션이 이제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SQL 인젝션이 이제 실제 모바일 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로우 쿼리에서 입력과 검증을 이제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URL 커넥션 컨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쪽에서 이제 제대로 된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컨텍스트에 관련된 거는 이제 사실 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읽어올 자원의 그런 위치하고 이름을 알도록 허용하고 읽어올 자원, 쓸 자원 똑같은 함수인데 이게 이제 싱크를 잘못할 경우에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검해야 될 샘플 항목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외에도 한 2만여 가지의 그런 점검할 그 항목들을 이제 IBM에서는 사람이 2만여 개 점검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간단히
이 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공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품 자체는 100% 완벽하게 한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진짜 내용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관계도형 그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런 취약점에 대한 항목과 취약점의 조치 사항들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의 이 내용들은 이제 저희 솔루션 소스 에디션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시라고 이제 좀 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SQL 인젝션 그 문제점들 이제 나오죠. 그래서 보통 SQL 인젝션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리를 이제 잘못 사용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입력과 검증을 안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이제 대시보드로 보여주고요. 심각도에 따라서 분류를 통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하고 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자와 개발자, 그러니까 보안 진단하는 분하고 개발자분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취약점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그 취약점 관리 활동,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프로세스화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코드 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영 배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툴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완성된 모바일 환경, 보다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이제 구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IBM이 크게 일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된 차트는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약간 주제가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쪽에 이제 약간 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IBM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생활 기기들 뭐 다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여기에 뭐 그 국내 주요 3사, 그 가전 3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 계시면은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배고파서 질문도 뭐 못하실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배고픈데요.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국 IBM 최효진 사업부장의 맺은 말이 있겠습니다. 아까 인사 한 말 드리고 제가 클로징 멘트 때 몇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저기 좀 그 유재석 국민 MC 유재석이죠. 유재석이가 그런 말을 했죠.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참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 30층에서 또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하느라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 드리고 싶은 말씀 제대로 정리를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박형근 차장이 방금 공유한 그 슬라이드가 지금 모 그룹사 전자 그룹사 쪽에서 CIO가 특별히 IBM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모바일 시큐리티에 대한 슬라이드를 미리 작업을 한 걸 많이 좀 공유를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은행 그 우리 제품 소개 때문에 고객께서 APT 대응 솔루션 소개를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찾아뵀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안은 향후 10년은 갈 트렌드라고. 그래서 제가 참 향후 제가 한 10년은 이 여지껏 10년 참 외산 보안업계에서 하면서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기존의 국내 보안업계가 상당히 가격 중심에 그리고 보안 담당자들이 되게 힘들었죠. 일단은 C레벨의 뭐 프로젝트 하겠다 내지는 뭐 예산 올리면 너무나 쉽게 리젝 당하고 그거 네가 하면 되지 왜 그걸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여기 생산 시스템 도입하느라고 뭐 돈도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 주로 듣다가 이제는 조금만 잘못하면 미디어에 뭐 올라오는 수준이 아니라 C레벨들이 구속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제대로 된 제품, 퀄리티 베이스 제품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이제 요청을 받는 이런 시기인 것 같고 그러므로 해서 그 IBM이 그 웹 취약점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죠. 앱스캔 그리고 APT 대응 그 로우 관리 툴에서 독보적인 Q1랩 큐레이터 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이 제대로 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IBM이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에 IPS가 300% 성장했고요. 지금
월드와이드하게 IBM이 보안 시장에서 4위입니다. IBM이 4위라고 보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마켓 쉐어가 4위까지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한 부분은 한국 시장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곧 3위와 2위의 위치가 IBM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식사 시간인데 솔직히 제가 한 쓸데없는 얘기 자꾸 말씀드리는데 3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콘서트라는 보안 행사를 갔다가 그때 이제 회사에서 나름 이제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세션을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식사 시간 때 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주최 측에서 IBM 나름대로 시간 많이 좀 비용 많이 들였으니 좀 그 많은 이야기 좀 하세요라고 해서 식사 시간에 제가 배정을 받았는데 고객분들이 다 식사에만 관심이 있고 제 이야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이랍시 한마디 이제 딱 던졌는데 이게 제 억양이 제가 이제 저기 지방 출신이어서 너무 세가지고 고객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 다음부터 식사를 안 하시고 저만 쳐다봐가지고 상당히 부담됐는데 제가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 이제 식사를 하실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까 PT했던 제프 패덕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그룹사에 이번에 관제센터에 도입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한번 하자라고 고객 쪽에 콜이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고 가는 동에 한 2, 3일 일정이 연장됐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제프하고 같이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 하실 분 있으시면 저희들 직원들한테 연락 주시면 미팅 어레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2012 시크릿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